지켜보면 이제 결국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 올라가느냐. 대선 지나고 적어도 이제 지방선거 전에는 움직여요. 왜냐? 대선은 사실 막상 알아보면 조금 긴가민가 해요. 왜냐면 대선 자체를만 놓고 보면 어떤가요? 대선은 솔직히 그 특정 지역만 올리기 위한 정책을 안 내놓잖아요. 전국적인 약간 좀 국토 이제 균형 발전 뭐 이런 쪽으로 좀 거시적인 정책들 많이 내놓는데 지방선거는 그런 거 얄짤없죠. 잘 생각해보세요. 지방선거는 양천구 부총장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럼 목동 단지들 가가지고 재건축은 어느 당인데 재건축은 적폐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계란 막 날라오겠죠. 내가 뭐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이 아니지만 항상 보면 양천구의 뭐 구청장부터 해서 구의원 뭐 국회의원 보면 다 목동 가가지고 재건축 풀어줍니다. 막 이러고 다닙니다. 그것도 막 들썩들썩 하겠죠. 막 그래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또 몇 년 특정 지역 가면 막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건 정당이 없어요. 여야가 없습니다. 무조건 막 이제 호재들을 막 뻥카들 막 다 들이밀겠죠. 그러면 뭔가 막 여기 호재가 어쩌고 막 GTX 지금 D까지 얘기 나오는데 뭐 EFG 하면서 막 Z까지 갈 것 같아 나중에. 이제 GTX Z 갑니다 하면서 막 이제 그러면 뭐 GTX Z를 유치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압록강까지 이제 가는 거지. 상하이를 Z로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주로 가면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막 공약들을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또 막 들썩들썩 하면서 움직여지겠죠. 그때가 트리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도자, 매수자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지금 안 사는 거고 매도자들도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굳이 지금 왜 팔지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떨어지면 그럼 매도자들도 즉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방향이 진짜 하락하나 봐. 막 던지겠죠. 근데 너무 큰 이슈가 이제 6월 달에 있죠. 그리고 대선이 되면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정책의 방향성. 이게 여당 후보가 되든 야당 후보가 되든 뭐 진보권 보수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정책이 어떤 쪽으로 가겠다가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어지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오겠죠.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지금 간보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은 발표 안 했는데 이제 다 발표하겠죠. 지금 뭐 기자님들은 거의 공공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의도랑 용산에 대해서 발표를 또 할 거다라고 다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가니 이미 다 할 거라고 준비를 해놨대요. 뭐 누구라고 말하긴 뭐 하겠지만 서울시 출입기자님 통해서 들어보면 근데 시기만 주의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대선 시즌이니까. 근데 이제 지방선거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딱 발표를 하는 거죠. 지금 여의도 마스터 플랜 하면서 다시 딱 발표하면 여의도를 야, 그래, 오세훈으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가면 뭐 여의도 막 재건축 가격이 쫙 올라가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솔직히 재건축 못 건들거든요. 법에서 제초안을 맡고 있으니까. 시장님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막 다 그냥 지르는 거죠. 더 어떻게 될까요? 팍 올라갈 거고. 또 목동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목동 딱 풀어준다 하면서 이제 움직일 거고 막 이제 다 가는 거죠. 그냥 가지하러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매도자들이 급하게 팔까요? 아니죠. 다 있는 것도 걷어들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그런 줄다리기 중이었는데 매도자가 더 내놓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떨어질 이유도 솔직히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한쪽 줄다리기 쪽에 있었던 이제 매수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딸려오겠죠.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어요? 네. 줄다리기 하다가 이제 막 하다 이제 결국 한쪽으로 끌려가면 쫙 쏠리는 거죠. 우르르. 이제 또 폭등장이 쫙 오는 거죠. 간혹 저에 대해서 이제 욕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올라간다며 이것 봐 지금 막 떨어지잖아 라고 하는데 솔직히 통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신고가들은 갱신한 단지들이 계속 있는데 그거 뭐지? 하면서 왜 안 보시는 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가? 싶거든요. 그런 식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이제 좀 돌아왔을 때 제가 맨 처음에 거래 역대 바닥인데 전월세 거래량도 바닥이란 얘기 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설명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나와요. 지금 이 시장이 왜 간보는 시장이냐면 전월세도 거래가 안 돼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전세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전세 포지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굳이 매수를 왜 해? 그냥 전세로 들어가야지 이런 거거죠. 근데
전세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냐? 그 지금 있는 사람들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올라갈까 떨어질까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전세 월세에 가는 것도 괜히 목돈 묶여버리면 판단이 애매하잖아요. 진짜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 집을 사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도 워낙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전세 갈 돈이면 조금 급지 낮춰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여기라도 살까 말까 지금 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도 안 가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즉 시장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대기 수요로 있는 거죠. 눈치만 보고 있고 언론에 있는 것만 보면서 막 또 이제 신나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아직 아닌가? 이런 것들 보면서 간만 보고 있는데 결국 무게축이 기울어졌어요. 다시. 그러면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시장에 다 참여하게 되겠죠. 폭등이 또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싸게 나오는 매물 잡는 게 기회다. 그리고 뭐 맨날 말하잖아요. 막 어디 큰일 났다라고 나오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난 데를 가보세요. 가가지고 현장을? 네, 가서 급매물 있어요 라고 했는데 김재경 소장 말과 다르게 실입주 가능한데 급매물이 있네? 사시면 돼요. 그렇게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급한가 보다. 그리고 급매물이 있는 걸 가리려면 전체 단지의 매물 숫자에서 진짜 급매물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걸 판단해 보면 되는데 뭐 시장을 보면 알죠. 왜냐면 후링이 TV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지를 수 있었냐. 투미 빅데이터가 있다. 투미 저희 직원이 한 50명 되잖아요. 네네. 저희 부모님이 중개법인을 하고 있고 투자로서 뭐 사실 중개 수수료 뭐 이걸로 돈 버는 것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자산을 지키는 게 제일 큰 원칙이라고 했었었는데 네.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지 어쩐지를 체감이 바로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실거래가 되는 거 뜨면서 그걸 보고 통계로 나오면 통계를 보고 누가 전문가 얘기하고 기사 쓴 거 보고서 읽는 동안에 저희는 바로 현장 분위기들 다 보는 거죠. 서울 수도권들을. 근데 지금은 재개발 같은 경우 계속 가격대들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거래되면서 가격대들도 올라가는 데들 올라가고 그 뭐 좀 횡보하는 것 같아도 급매물들 중심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은 아니다.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말의 책임을 누가 질까요? 맨날 막 댓글 달리잖아요. 욕하면서 너가 책임질 거이 말인데 많이 받으셨군요. 댓글. 너무 많죠.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 중요해요. 말만 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전 투자자인 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 애초에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 당장 저희 집부터 팔지 않을까요? 저는 제 집 팔면 투미TV에 올릴 거거든요. 그거 완전 매도 시그널인데? 그렇죠. 이제 근데 거기서 제가 틀렸다. 김재경 소장이 집 팔았는데 집값이 그래도 계속 올라. 그러면 저도 같이 고통 공부하죠. 나도 더 올라갈 것 같았으면 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만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뭐 그 그분도 그렇게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왜 위항집만 팔았냐? 왜 세종시 분양권 아직도 들고 있냐? 안 그래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세종시 분양권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무주택 인증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그 높으신 분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분들의 행동을 믿고 등기를 믿어라 라고 말하죠. 하락에 대한 이 실체가 좀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네이버 호가나 그 기사들로 사실 우리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실체가 뭘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내막이 속에 자세히 그 가격대를 뜯어보니까 이런 게 또 있었군요. 그렇죠.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맨날 이거 정책 막 이거 설명해주면 아직도 올라간다고 말하다니 여러분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업자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지나가 보면 알죠. 본인이 이제 깨우쳐 나가야죠. 시간이 정답이라는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한 18년도 2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터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이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 영상들이 지금 다시 회자되면서 여기가 성지였구나.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분 잘 계실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네. 김재경 소장 막 이제 영상 댓글에 이 사람은 금리 올라갈 때 집값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크크크 하면서 막 그렇게 달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영상을 좀 검색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네. 이제 뭐 유튜브든 어디든 금리 인상 김재경 검색하면 제가 말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했었던 내용 중 하나가 오히려 팩트로만 놓고 보면 그때 타이틀을 좀 세게 잡은 게 있어요. 금리 인상하면 집값 오른다 라고 썸네일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서 썸네일만 본 거죠. 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막 발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 집값 떨어진다. 이건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반박하면서 오히려 올라갔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안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거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영상 한 적이 있었었나요? 저희 그 부장님 사무실에서 꽤 길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그쵸. 있어요. 그 결론만 얘기하면 그거였었어요. 테일러 준칙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냥 짧게만 얘기할게요. 전에 설명이 있으니까. 아니면 자세한 설명 영상 보시면 아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뭐 거시경제학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제가 경제학 부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금리를 왜 올릴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테일러 준칙이 결국 뭐냐? 금리를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그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니까 가장 희심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두 번째 경제 성장률. 그래서 내가 경제가 과열이에요. 그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겠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낮추기 시키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겠죠.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조달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위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건 1차원적인 거.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럼 애초에 이 금리를 왜 올렸을까?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인가요? 하락 요인인가요?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축되는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센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려고 했었을 때 금리가 올라가서 집값이 잡히려면 한국은행의 머릿속엔 부동산밖에 없어야 돼요. 경기가 개판이 나든 그냥 뭐 인플레이션이 뭐 디플레이션이 나든 뭐 어쩌든 그냥 집값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 하는 총재님 눈에는 부동산밖에 안 보여. 이러면 잡히겠죠. 부동산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금리 20% 이래버리면 집값 잡히겠죠. 대신 경제가 먼저 무너지겠죠. 주식 작살 날 거고요. 진짜 지옥행 급행열차에 탈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도 다 작살 나고 막 이러면서 가면 부동산은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이제 한은의 존재 목적 자체가 물가 안정과 이제 우리 골디락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경제학에서. 네. 즉 경제가 너무 폭등하는 것도 안 좋아요. 천천히 지금 오랫동안 상승폭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조율하는 게 한국은행의 제일 주요 목표. 미국 역시도 패드, 연준도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니 이런 거는 다 헛소리인 게 그런 거고 경제학적인 걸 떠나서도 우리가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기준금리 가장 낮았을 때가 3.25%였었어요. 7차례나 올려서 5%까지도 올렸었거든요. 그럼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갔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를 안 보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진다. 뭐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실제로 떨어지는 통계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 떨어진다. 막 이러는 거죠.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통계도 볼 줄 모르고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게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은 다르다. 왜? 지금은 이제 바젤 3가 있고 DSR 규제가 있고 그때보다 훨씬 더 허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거죠.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와 지금과의 다른 게 지금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애초에 지금 규제는 1주택자 규제예요. 2018년도에 9.13 대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는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나와요. 2018년 9.13 대책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들어갔어? 대출이 이제 안 나와? 그럼 19년도에 12.16 대책은 뭐고? 2020년 6.17 710 대책은 뭐고? 그럼 그 이후에 대출 규제는 다 뭐냐? 1주택자 규제예요. 15억 초과 대출 영원. 애초에 다주택자는 대출이 영원이었어요. 15억 초과든 이하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따지면 대단히 건전한 거죠.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가장 낮았을 때 기준금리가 3.25%였다니까요. 가장 높을 때는 5%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출금리는 몇이었을까요? 기준금리가 그 정도였으면 대출금리는 8%까지도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기준금리 뭐 1.25%를 갖다 해도 대출금리 뭐 한 3%, 4%? 이거 뭐 별거 아닌 거죠. 저희 가족은 사채도 써서 투자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들은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사채도 써서 투자했었다라는 거는 그에 대한 이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한다는 거죠. 즉 그거예요. 돈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 얘기해드렸던 게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아마 둘 중 한 분이 되시겠죠? 어느 누가 돼도 이제 규제의 방향성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된 게 있죠. 돈은 더 푼다. 돈을 더 풀어요. 돈을 더 풀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돈을 더 풀면 이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증세. 증세 없는 복지도 가능하시다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증세를 안 한다라고 하면 채권 발행이겠죠. 채권 발행을 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증세죠. 그냥 폭탄 떠넘기기. 근데 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 이 화폐 가치 하락도 사실상의 증세죠. 왜? 통화량이 10%가 늘어났어요. 화폐 가치 10% 떨어졌어. 그럼 1,000만 원 있는 사람의 화폐 가치가 1,000만 원? 1,000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100만 원 사라지겠죠? 1억 들고 있는 사람 1,000만 원이 사라지겠죠? 10억 있는 사람은 1억이 사라질 거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억이 사라질 거고 그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금금리는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대출금리는 올리는데 마치 기름값처럼 올라갈 때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올리고 좋은 거는 천천히 올리고 그거잖아요. 지금 예금금리 올라가나요? 예금금리는 조용한 것 같아. 예금금리 아직도 1%대예요. 인플레이션보다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제가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라고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딱 그것만 듣고서 뻥치시네.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저금리였는데 집값은 왜 이렇게 올라갔어? 라고 하면 애초에 제가 뭐라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뭐 미친 듯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소주가 지금 6,000원. 아, 소주 6,000원이에요? 이제 될 거라고. 아, 그래요? 네. 커피가 5,000원이니까 이제. 아, 하긴. 네. 이거 스타벅스 얼마였었죠? 아메리카노? 이게 이제 5,000원, 4,500원, 5,000원 커피가 이제 그런 시대니까. 소주가 6,000원입니다. 아, 슬프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물가가 막 올라갈 때 고통스러운 거는 자산가들이 더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 여기에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진짜 서민들도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간 거에 체감이 확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진짜 그래서 엔겔지스라는 말도 그렇지.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은 돈 풀면 서민들한테도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뭐 10% 날라가도 티도 안 나요. 뭐 1,000억 있는 사람이 10% 날라가 100억 사라졌어. 막 뼈 아프겠지만 그래도 뭐 그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돈을 그렇게 너무 풀면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너무 명확한 상황 속에서 뭐 그런저런 것들 다 생각 안 하고서 그냥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건지.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말을 하죠. 특히 부동산이 경제를 모른다라고 하면 너무 나간 것 같아서 이제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한테 또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경제학 교수님이 어디 경제학 박사님께서 막 집값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서 떨어진다라고 그분들도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어디 교수님이 얘기했다 해서 찾아봤거든요. 금리 인상 이꼴 부동산 가격 하락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다른 요인데 그분들은 제가 말한 거 제가 뭐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어요. 경제학에 대해서 뭐 해봤자 학부생 수준이고 그런 건데 그 박사님께서 얘기했다면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이상을 보고서 말했겠죠. 근데 아마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터무니없이 지르는 분들은 없는데 특히 부동산 쪽에 있으신 분들 보다 보면 경제학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으시면서 막 지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금리 올라가면 집값 하락 이렇게 그냥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 교수님.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보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적어도 통계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싶습니다.